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사마다 월급 통장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높은 금리는 기본이고 카드 대금까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참에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에 월급 통장 바꿔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금융사별로 달라진 월급 통장 서비스 센 경제 매거진 첫 소식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월급 통장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월급 통장을 잘 관리하는 게 직장인들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월급 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월급 통장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생기면 이를 고금리 통장으로 자동으로 넘겨주는 수인 계좌 방식을 통해 고금리는 물론 각종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된 가운데 각종 고수익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신용카드 기능이 가능한 CMA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에서 신용카드 CMA가 나오면서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월급통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의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 모든 단초가 된 게 자본시장법 아니겠습니까? 종금사하고 증권사가 직접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뀌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로 나온 건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증권사, 종금사들은 CMA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새 CMA 신용카드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신용카드와 증권 투자에 필요한 증권카드, 증권 체크카드가 합쳐져 있다는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높은 이자를 챙기면서 증권 투자도 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인 셈인데요. 네. CMA 신용카드는 기존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직장인이 보통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에 비해 높은 연 2.2에서 2.5%가량의 금리를 내세워 월급쟁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CMA의 소액 지급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공과금 지로 납부와 보험료, 통신료,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송금,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 이 수시 입출금 같은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거래 시간 제약도 없어져서 월급 통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사실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CMA는 공휴일에 입출금이 안 되고 또 이 소원금이나 결제 기능에서 나름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거의 같겠지 하고 오셨던 분들이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7월부터는 이런 소액 결제 때문에 해결이 된다. 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실제 고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달부터 증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CMA 상품을 내놓으면서 직장인들의 때 아닌 고민에 빠지고 있는데요. 일부 고객들은 높은 고금리의 장점에 신용카드 편의성까지 더해지자 CMA 신용카드 상품으로 월급통장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월급통장을 업그레이드한 은행권 월급통장의 인기도 꾸준한데요.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부가 혜택을 리모델링한 후에 가입자가 한층 늘어서 현재 해당 상품의 수신 잔액은 1조 2천만 원, 계좌 수는 95만 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말보다 15만 자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더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고객들은 보다 질 좋은 금융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수수료 면제, 연계은행 이용 편리성 등 은행 거래 대비 획기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를 주는 서비스가 일반 주거래 고객 제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급여 이체를 하는 고객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요즘 재테크와 주식 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급여 통장뿐 아니고 같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게 소비자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네, 하나대투증권은 7월 말까지 300만 원 한도에서 하루만 맡겨도 연 4.1%의 수익을 보장하고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 부여하는 새 CMA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동양종금증권과 롯데카드가 제휴해 내놓은 상품은 동양 CMA 회원으로서 멤버십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5% 할인 쿠폰과 전국 롯데 매장에서 롯데포인트 1에서 6%의 적립 혜택도 제공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와 우리, 롯데, 삼성 등 4개 카드사와 제휴해 기존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가 그대로 제공되고요. 대우증권은 신한카드, 현대카드와 제휴해 CMA 장점과 결제 기능,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새 상품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와 제휴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연 2.5%의 금리와 공모주 청약 한도 2배 우대 등 CMA 장점은 물론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이용 시 할인 및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가 소액 지급 결제 서비스를 본격화하면 공격하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을 뺏어오겠다 이런 얘기라면 고객의 지키기에 나선 은행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기업은행은 자사의 월급 통장을 리모델링할 예정인데요. 다른 은행의 현금 지급기, 현금 인출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부가 서비스를 덧붙일 예정입니다. 네. 은행들은 고객이 타행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시 은행 간 현금 정산을 위한 비용이 건당 몇백 원씩 들어가는데 이를 은행이 떠안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수익이자 상품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상품은 잔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주는 상품인데요. 금리 프리미엄 이외에도 자기압수표 발행, 자동화기기 이용, 인터넷과 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추가돼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의 급여통장은 급여 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 면제, 수신금리 우대, 환율 우대, 여행 할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금융사가 서로 경쟁을 할수록 고객 입장에서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겠지 하고 옮겨가지만 이게 금융사마다 또 장기 고객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좀 있겠죠? 네, CMA 신용카드의 경우 고금리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미흡하고 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 은행처럼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CMA는 종금형 CMA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CMA는 최하의 경우 원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은행들이 대출 기능을 활용해 자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은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종류에 따라서 최고 연 0.3%포인트의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보다 다소 불리한 단점이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들이 CMA 통장과 연계한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되게 되면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서 금융사 여러 곳들이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 제대로 된 재테크 하려면 월급 통장부터 한번 검토해 보십사라는 정보 드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사실 그동안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분들은 공연을 보거나 교육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들을 위한 마케팅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이젠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보거나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될 텐데요. 이 예약전 한 통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달려오는 마케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획기적인 차별화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봅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문화공연들. 하지만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공연에서부터 산모를 위한 요가와 이동식 동물원까지. 부르면 저희가 바로 달려갑니다. 알수록 간편한 특별한 혜택.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서울에 위치한 한 유치원. 유치원 꼬마들 아침부터 삼삼오오 나와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동물 만나려고요.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동물들은 보이지 않고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저기! 그때 아이들 앞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설마 이 안에 동물이? 네, 동물이 들어있습니다. 찾아가는 저희 동물원이거든요. 한 40에서 50 정도 동물들이 꽉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동물이 이 안에? 문을 연 순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아지며 앵무새, 당나귀까지 끝도 없이 차에서 내려지는데 재밌다. 저거 완전 커.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만지며 동물한테 최대한 스트레스를 작게 주고 애들이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동물원. 직접 동물원에 가야 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편견은 그만. 만져봐. 동물을 직접 만져보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 안녕하세요. 어느새 아이들은 동물들과 친구가 됐는데 신기하고 재밌어요. 앵무새가 말할 것 같아. 하지만 아이들도 겁내는 동물들이 있으니 다양한 파충류 중에 으뜸인 이것은 바로 비단구렁이. 나 선생님 왔어요. 징그러워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를 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 재미있어요.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요.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동물 신기한 동물들도 많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현장 경험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그 밖에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새끼 돼지야 사슴, 거북이에 재주 넘치는 원숭이까지. 웬만한 동물 여기 다 모였다. 염소. 털이 복슬복슬. 예전에는요 동물을요 잘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동물 많이 가져와가지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꽃사슴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진으로만 보던 꽃사슴을 직접 실물로 봤어요. 수많은 동물 가운데 압도적인 인기 한 몸에 받고 있는 건 바로 이 당나귀 되겠습니다. 당나귀 보니까 좋아. 당나귀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커요.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평소 볼 수 없었던 동물들. 찾아가는 동물원을 통해 아이들에겐 다양한 자연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요즘 아이들은 감성의 변화가 참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동물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열림의 장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번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인공을 직접 만났으니 그런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하러 가는데요.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1시간여를 달려 좁은 골목을 따라 그들이 찾아간 곳. 예, 이제 막 공연 장소에 도착해서요. 이제 악기 내리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귀한 악기들 하나씩 척척 내리고 공연장으로 입성. 그런데 그곳은 공연장이 아닌 한 복지재단. 지금 일반인과는 달리 문화, 예술 향유가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이렇게 찾아가는 순회 공연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 될 것 같아갖고 소리가 커서 놀라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음악들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평소 어렵게 느꼈던 클래식. 직접 공연을 본 순간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금관악기 소개를 한 가지씩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각각의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 호른에서부터 트럼펫까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뒤에 익은 동요에서부터 트로트까지 율동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는 시간. 평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장애우와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순간 공연장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관객과 공연단이 하나 되는 훈훈한 열기 속에서 마침내 공연이 끝이 났다. 회원분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하고 춤추고 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에서 연주하니까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공연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도 되게 할 때마다 되게 기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연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예, 우리 한마음복지재단 우리 가족분들이 다 음악을 아주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기쁘게 들어주셔서 저희도 신나고 즐거운 그런 연주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클래식이 딱딱하고 불편한 음악이 아닌 함께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7시가 되면 산부인과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과연 누구신지?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그들은 바로 여성 전문가. 산모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러 왔습니다. 그들을 따라 들어간 곳에 임산부들이 가득.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산모 서비스 되겠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에 열리는 산모교실에 참석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신 후에 이렇게 편안하게 참석하실 수 있는 저희가 찾아가는 산모교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활약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강의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몸을 유연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요가 서비스 되겠다. 당겨주고 무릎 펴주고. 아니 이런 무릎이 왜 안 펴지세요? 자 무릎이. 변하는 게 세월 뿐이랴. 몸이 왜 이리 안 따라주는지. 예전에는 좀 잘 꺾였던 게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좀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가 봐요. 자, 두 손 배꼽 아래 아기한테 수고했다고 인사해주세요. 살짝 두드려주시고요. 그렇죠. 요가를 하면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몸을 단련시켜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태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은 제대열 강의 되겠다. 제대열은 골수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백혈병에서부터 난치성 질환의 확실한 치료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대열은행을 통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족이 잡으신 다음에 행복하다. 그대로 올리세요. 마지막은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모유수유 강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다는데 제가 지금 늦은 나이에 처제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이번 클래스가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뭐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니까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려고요. 직접 강사님들 말씀도 듣고 하니까는 책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요. 많은 도움도 됐고요. 뭐 모유수유라든지 뭐 요가 같은 것도 직접 해보니까는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좋은 엄마 될게요.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 아이들의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원에서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거기에 출산을 앞둔 찾아가는 산모 서비스까지. 고객을 위해 번거로움을 받아 안고 찾아가는 그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은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여름 휴가 준비하면서 분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건 어떠실까요?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이 부동산 재테크 여행이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휴가도 떠나고 또 투자할 만한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환동해권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요즘 들어서 이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환동해권이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상북도와 이제 강원도를 이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아마 휴가철에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춘천으로 해서 이제 미시령으로 넘어가시든가 또 아니면은 원주로 해서 대관령으로 넘어가셔서 보편적으로 이제 강릉까지 가셨다가
아마 10분 중에 8분은 아마 우쪽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이제 강릉으로 해서 이제 속초로 이제 올라가시고 그러시고, 나머지 이제 한 2-3분 정도가 이제 삼척이나 또 아니면 울진 쪽으로 가는데, 강원도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문제가 걸리는 게 이제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통 문제인데,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도라고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가든가 아래에서 위로, 소위 말해서 세로로 돼 있는 것은 홀수 번호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좌에서 우, 또 아니면 위에서 좌로 가면은 짝수 번호가 붙는데, 그 유명한 게 10개, 그러니까 1번 국도서부터 10번 국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축을 이루는 그 도로인데, 네.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산까지죠. 함흥 원산까지 가는 동해안을 끼고 가는 도로가 이제 7번 국도인데, 지금 얘기하는 왜 강릉까지 가서 지금 얘기한 삼척이나 울진 쪽으로 안 내려갔냐라고 그러면은, 도로가 지금 우리나라 국도는 거의 다 4차선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 포항서부터 지금 얘기한 삼척까지가 아직까지는 10개의 대표적인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3대 수건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 요번에 이제 개통이 된 서울서부터 춘천까지의 이제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제1의 수건 사업이었고, 네. 두 번째 수건 사업이다라고 그러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복선 철도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평창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세 번째 강원도의 수건 사업은 바로 뭐냐면은 포항서부터 삼척까지의 그 도로를 개통을 해줘야, 그래야 강원도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환동해권의 중심적, 거점적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국책 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다 돼갔습니다. 예. 이 말씀드렸던 7번 국도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만에 나가신 분들은 길이 예전 국도가 아니야, 반듯반듯 직선으로 많이 바뀌었네 하고 느끼실 텐데, 이게 넓어지고 연장이 되고 이 환동해권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 무엇보다 길이 뚫렸으니까 이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주변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동해안 일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우선 제일 먼저 이제 CG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일 밑에 이제 부산서부터 한번 하면은 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이건 부산까지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울산서부터 이제 포항까지는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포항에서부터 지금 삼척까지가 금년도에 이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금년에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은 아마 후년도서부터 착공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서부터 동해까지는 올해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요 현장을 좀 답사를 오고 한데 한창 지금 공사 중이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동해안에 갔을 때 강릉서부터 또 지금 얘기한 동해서부터 속초까지는 아마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사가 완료돼 있고, 그 다음에 속초서부터 간성, 고성까지는 지금 얘기한 기본 설계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관계에 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거는 요건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권에 저와 같은 동해안 고속도로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7번 국도의 확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고성까지, 지금 얘기하는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간성까지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동해안에는 앞으로 3개의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철도, 7번 국도, 또 동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동해안 그 고속도로의 상황을 잠깐 보실 것 같으면은, 현재 주문진에서부터 동해시까지는 그 동해안 고속도로가 60.1km가 4차선으로 개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서 울산은 이미 개통이 돼 있고, 속초 주문진에 51km가 공사 중이고, 동해 삼척이 18.6km가 연장 공사 착공 예정이 아니고 지금 착공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투자 포인트로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이번 금년 여름에 가셨을 때 보면은 바로 뭐냐,
동해안에 강원도에 가면은 강원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삼척시가 되고 경상북도 호의 울진까지 가게 되면은 옛날에 삼척 울진 그러면은 공비 생각만 아마 나시게 될 텐데 네. 이 도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철도도 아직 없고 고속도로도 아직 없고 그 다음에 7번 국도만 있는데 이것이 구곡양장이다라고 그러는 것처럼 꾸불꾸불렁꾸불렁하는 이 2차선 도로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까지도 봐보면 경상북도의 상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원주까지 가서 원주에서 강릉을 갔지 거의 여름에는 울진으로 해서 강릉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체가 돼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문제보다도 이 지역에 가장 호재가 생긴 거는 지금 얘기하는 삼척의 아까 얘기한 삼척시 밑에 가면 근덕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원덕읍이 나오고 네. 원덕읍 다음서부터는 울진, 경상북도 울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규모의 이제 국책 사업이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예, 대규모 국책 사업하면 지역 발전에서는 굉장한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방제 산업 단지서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기업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 있던데 예. 이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휴가 때 내려가 보실 때가 삼척시의 근덕하고 원덕인데 이 우선 근덕면을 소개를 해드리면 근덕면에 동막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동막리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강원도로부터 결정 고시가 됐는데 대한민국 최대의 방제 산업단지가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현재 방제 산업단지에 MOU로 체결된 걸 봐보면 약 65개 업체가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네. 현재는 약 100만 평방미터 즉 30만 평의 그 규모이지만은 이게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330만 평방미터니까 동해안에서 최대 규모인 100만 평의 지금 얘기하는 방제 산업단지와 연구단지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원덕이라는 데 가면은 원덕읍에 읍 소재지가 호산입니다. 호산이 되는데 이 호산리에 가면은 호산항이 있습니다. 이 호산항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동해안에 가면 그 많은 어촌 계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횟집이 수십 군데나 될 그렇죠. 텐데 예. 제가 요번에 가봤더니 놀란 것이 횟집이 3개뿐이 없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호산항이 바로 LNG 인수기지의 항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이 LNG 기지의 그 항구가 인수항구가 30만 평이니까는 100만 평방미터가 되고 그다음에 LNG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그 지역에는 발전 설비 시설이 필요하게 그렇겠죠. 되죠. 예. 그래서 발전 설비 단지가 330만 평방미터니까 약 100만 평이라는 대규모의 발전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삼척시와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을 대규모의 무역항, 국제항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경제자유구역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도가 딱 2개가 있는데 예. 충청북도와 강원도뿐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그 정책에 의해서 30개 선도 사업으로 내정을 하면서 3+2, 5+2라고 우리는 이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 계획 중에 30개 선도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호산항과 지금 이 주변 지역의 고속도로 7번 국도 또 그다음에 철도의 확장 계획이 바로 이 호산항이라고 우리는 이름도 없는 항구 때문에 동해안에 환태평양 시대, 환동해안권 시대가 열린다고 아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보시는 대로 방제산업단지는 화학, 고무, 금속, 전자 등 6개 업종이 유치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최대의 방제 연구단지가 생기고 요것을 강원도에서는 아시아권의 최고의 방제 산단의 연구 메카로 지금 육성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기게 되면 지금은 아주 작을지 몰라도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바뀌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는 전체 도민 200만이 아직은 좀 못 되는데 전체 도민의 가장 큰 지금 바람이 바로 여기에 그 삼척에 있는 발전단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전단지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국책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면 고용효과가 하루 평균 2,000명씩 연간 약 60만 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네. 또한 상주 인구가 4,000명이 이 지금 발전단지 하나만 가지고 4,000명이라는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연간 300억 원대의 소비 유발 효과와 함께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포함해서 공사 기간 중에 모두 2천억 대에 대한 지방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그러는 것이 삼척시의 그 견해입니다. 네. 그다음에 LNG 생산 기지로도 공사 기간 중에 하루에 1,000명씩 연간 30만 명이 고용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약 1,500명 정도가 인구 유입 효과가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이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원덕에 봐보면은 그 LNG에 대한 호산항 주변에는 20만 톤 이상의 선방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만 평 정도의 규모이다가 보니까 이것을 지금 국제 항구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네.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1조 3천억 대의 임금과 고용, 생산, 유발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 LNG 생산기지 투자 비용 약 2조 7천억과 함께 투자 사업비가 총 4조 원대로 늘어나는 메모드의 강원도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단순하게 지역 경제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근처 이 부동산 투자처라도 관심이 가져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이 지역에 따라서 뭐 호산항 말씀도 하셨지만 어딜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인 거는 호산항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를 떠나실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이번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는 동해항에서부터 삼척시에서부터 근덕까지 원덕까지 7번 국도를 확장을 해놓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4차선 도로로 그동안에 불편했었던 바로 뭐냐면 경상북도 바로 입구까지 여러분이 가시게 되시는데 여기에 가셔서 7번 국도의 왼편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호산항 지금 얘기했던 호산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호산항 주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호산항 앞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 방파제가 그 테트라포트에 의한 방파제가 돼 있는데 이 방파제 앞쪽으로 나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LNG 기지가 지금 되겠고 그 방파제로부터 왼쪽 그러니까 우쪽이 근덕면이 됩니다. 이 근덕면으로 해서 약 100만 평이 지금 얘기하는 그 발전 설비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축으로 보셔야 되냐? 지금 내려가서 도로 확장 공사가 돼 있는 오른쪽에 지금 얘기한 인구 집중의 유발 시설과 함께 학교와 함께 바로 뭐냐면은 신도시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액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항구 주변에 가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오른편 쪽에 가시면은 아직까지는 지가가 제가 이번 주에 내려갔었을 때 봐보면은 약 한 3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하고 또 아니면은 그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또 저 주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외부의 자본 유입을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호산항 주변을 아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빠른 여름 휴가 생각해서 일찍 다녀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들인데요. 문제는 이게 연안권 개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게 되면은 투자 윤곽도 좀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요즘 뭐 대내외적인 호재, 아까
경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쪽들이 미치는 영향까지 좀 종합해서 정리해 듣겠습니다. 강원도 이 삼척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는 예전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에 서명하신 것이 동서남해안 연안권 개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이참에 삼척의 호산항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해서 대규모 항만 조성이 되다 보면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가장 경상북도에서 더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인 울진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바로 동해안 연안권 개발 계획, 이걸 블루벨트라고 그럽니다. 연안권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같이 바로 이웃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현재는 경상북도가 연안권 개발 계획에 주무 관청이 돼 있는데 네. 바로 연안권 개발 계획에서 환동해안 시대의 블루벨트의 거점을 바로 울진과 삼척의 원덕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군데 지역을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한 규정 내용을 봐보면은 제일 먼저 국제어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만 시설과 함께 비행장 시설이 또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양 비행장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는 지금 호산항을 국제항구로 지금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에 지금 얘기한 삼척시와 동해시 또 울진군을 합쳐서 현재의 강원도에 또 지금 동해안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틀에도 네. 강원도에도 커다란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런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이 지역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잇는 이런 새로운 벨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 못하셨던 분들, 여름 휴가 다녀오실 때 재테크와 함께 동해안의 아름다움도 만끽하시면 어떨까 권해드렸습니다. 시원한 도움 말씀 주신 전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 90년대 초록 테이블 위에서 2.7g 공 하나로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눈물을 안겨줬던 선수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자 탁구 이야기입니다. 1988년 전 세계를 주름잡는 중국 선수들 상대로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현정화 선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지도자로 다시 돌아와 제2의 탁구 전성기를 이끌면서 우리 국민의 스포츠 영웅으로서 한결같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퍼스트 클래스 현정화 감독 만나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 애떼고 다부진 모습으로 양영자 선수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던 만 19세 여선수가 있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던 탁구 영웅 현정화. 그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한국 구기 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이후 서울올림픽에 이어 국내외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고 1991년 남북 단일팀을 이뤄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루는 등 한국의 탁구 역사와 함께해왔다. 이제 선수를 떠나 후배를 양성하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 테이블의 여왕 현정화.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태닝선수촌이고요. 6월 초에 저희들이 그 국제대회가 있어서 지금 태닝선수촌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제 지도자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여자 탁구팀의 감독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근데 팬레터가 좀 많이 오긴 했었어요. 하루에 몇백 통
어떨 때는 뭐 많을 때는 몇백 통씩 올 때도 있었고 적을 때는 몇십 통씩 올 때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대회 때마다 이제 팬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응원도 하고 또 마음에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좀 승부욕이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좀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완벽주의자는 아니고요.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항상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메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는 같아요. 저의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할 때부터의 좌우명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예요. 어떤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든지 저는 그 일을 저한테 맡겨주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의 좌우명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 여자 탁구가 지금 많이 이제 침체기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니까 저한테 중요한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노력해서 지금에 있는 한국 여자 탁구를 조금이라도 그 중국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제 목표고요.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마인드를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좀 기도를 많이 한 편이고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갔다 오면 어떤 새로운 활력소도 생기고요. 또 새로운 느낌으로 기분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윤양표 감독님은 저희가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운동을 했고, 또 주니어 때도 또 국가대표를 하면서도 같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의지를 하고 그렇게 했던 어떤 그런 관계인데, 지도자로서도 늘 함께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단점이 많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눈빛만 봐도 뭐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부족할 때는 윤양표 감독님이 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또 윤양표 감독님을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또 방향을 제시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좋은 파트너로 저희들이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오픈은 사실 적진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본 오픈은 지금 중국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러면은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망주 발굴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타 선수 만들기에 좀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 선수가 경기력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탁구가 국가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면 분명한데, 저희들이 늘 4강권에 있으니까 우승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다시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훈련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탁구라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스포츠인이었구나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탁구하면 현정화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또 탁구 이외에 많은 어떤 그런 후배들의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체육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택시 요금도 많이 올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요금도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경제가 되살아나는 희망의 불씨가 보이나 싶었는데 걱정되실 겁니다. 이 서민 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요소가 바로 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작은 수익률 1%, 0.1% 따지는 것보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잘 염두에 두셔서 이 여러 가지 이 수익률 급급하기보다는 내 자산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부도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경제매거진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